헤르타 뮬러의 소설 숨근해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으셨다면 아마 대부분 그 끔찍한 수용소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 문학 혹은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이런 비극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작품을 아주 다른 렌즈로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뇌과학이라는 렌즈죠. 네, 맞아요.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문학이라는 게 극단적 상황에 놓인 인간이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기록하는 매체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어떤 신경회로가 인간을 대신 운전했는가, 이걸 기록하는 매체일까요? 숨근에는 후자에 대한 놀랍도록 정밀하고 생생한 기록을 보여주거든요. 신경회로가 인간을 운전한다. 와, 이 말부터가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은 의지나 정신력 같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아예 운전대를 신경회로에 넘겨준다는 관점이군요. 그럼 이 분석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저희가 알아야 할 뇌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전전두엽이에요.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죠. 의미를 찾고 윤리를 따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뇌입니다. 아, 나는 왜 사는가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지금 당장 먹고 싶지만 내일을 위해 참자 같은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둘째는 변연계입니다. 공포, 불안, 기쁨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예요. 위협을 감지하고 몸에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경보 시스템?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기저핵입니다. 이건 습관이나 반복 행동처럼 우리가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자동뇌라고 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나 자전거 탈 때처럼요. 알겠습니다. 계획하는 CEO, 전전비업, 경보를 울리는 변연계, 그리고 자동운전사, 기저핵. 와, 이 세 가지 역할 분담만 들어도 벌써 숨근해의 그 배경이 떠오르네요. 만성적인 굶주림과 끝없는 강제노동, 예측 불가능한 폭력, 이런 극한의 환경은 방금 말씀해 주신 새 뇌 시스템을 어떻게 공격하기 시작하나요? 한마디로 뇌는 위계적으로 붕괴해요. 가장 먼저 기능이 저하되는 곳은 가장 섬세하고 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전두엽, 즉 CEO입니다. 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부터요? 네, 생존이 급급한 상황에서 이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은 질문은 사치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 낭비거든요. 뇌는 생존을 위해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부터 전원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 전원을 내린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정말로 스위치를 끄듯이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경소음처럼 약해지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완전히 셧다운 된다기보다는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비유하자면 평소엔 100의 자원을 쓰던 CEO가 비상사태가 되니까 단 5의 자원만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 철학적 사유나 미래 계획 같은 복잡한 연산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기능이 가장 먼저 멈춘다는 거군요. 그럼 CEO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경보 시스템인 변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미친 듯이 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렇죠. 하지만 끊임없는 위협 신호에 시달리던 변연계는 결국 과부하에 걸려요. 하루 종일 울리는 화재 경보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중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결국 공포에도 슬픔에도 다른 어떤 감정에도 둔감해지는 상태가 와요.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의 죽음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게 바로 이 단계예요. 이건 그가 비정해져서가 아니라 그의 감정 회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비된 거죠. 생각하는 뇌도 느끼는 뇌도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 그럼 그 텅 빈 운전석에 누가 앉게 되는 건가요? 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바로 기저핵, 자동운전사입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복잡한 기능이 마비된 비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자동 반응을 담당하는 기저핵이 운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요. 아, 기저핵이요? 네.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이 더 이상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고 주변의 비극에 무감각해지는 건 그의 인격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저핵, 이 자동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체 뭘까요? 의미나 윤리, 미래계약 같은 건 아닐 텐데요. 기저핵의 질문은 지극히 단순하고 원초적이에요. 딱 하나만 묻죠. 이 행동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의 끔찍한 고통이 1이라도 줄어드는가? 와, 미래나 옳고 그름, 고귀함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즉각적으로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당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반복 가능한 행동만을 찾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의 메커니즘과 아주 똑같이 들리는데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멈추기 위해 뭔가를 반복하는 것 말이에요. 정확해요. 그것이 바로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기저핵은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자동 회로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고 그게 바로 중독의 본질이에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자동 루프인 거죠. 와, 그럼 소설 속 주인공이 집착적으로 반복하는 그 이상하고 기이한 행동들이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기저에게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저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빵이잖아요. 빵 한 조각이 굶주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아사 직전까지 가는 생리적 붕괴를 잠시나마 막아주죠. 즉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실패 확률이 0에 가까운 선택이에요. 기저핵은 이 빵, 즉 즉각적 안정이라는 공식을 저장하고 마치 프로그램처럼 계속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노동이 있겠네요. 아무 의미도 없는 구덩이를 파고 메우는 그 삽질을 끝없이 반복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 노동은 아무런 생산적인 의미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삽질을 멈추는 순간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멈추면 불안해지니까. 네,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행동이라도 하는 동안은 그 끔찍한 불안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불안이라는 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 중독인 셈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부정적 강화라고 하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끔찍한 걸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숫자를 세는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시멘트 포대수를 세거나 자신의 걸음수를 세는 것 같은.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건 뇌가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버둥이죠. 인지적 강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숫자를 세는 행위가 현실의 고통을 바꾸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뇌의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빵에 대한 집착, 무의미한 노동, 숫자 세기. 이 모든 행동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피하려는 자동회로의 필사적인 발버둥이었군요. 저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거랑 신경회로적으로는 같은 구조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문학 비평처럼 이런 행동들을 단순히 인간성 파괴나 비인간화의 증거로 보는 건 사건의 절반만 보는 거예요. 신경과학의 관점에서는 인간성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당하는 전전두역 회로가 생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철수한 것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죠. 아, 철수했다. 네, 즉 순근에는 인간이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라 전전두엽이라는 고차원적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오직 기저핵만으로 살아남은 생존의 기록인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해요. 모든 것을 뇌회로의 작용으로만 설명하면 개인의 의지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냥 위기 상황에서 정해진 대로 작동하는 기계일 뿐인가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건 의지냐 뇌회로냐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뇌의 자원이 남아있는가의 문제죠. 전전두엽이 바로 그 의지와 존엄성을 담당하는 CEO인데 생존 위기 때문에 자원이 모두 끊겨버린 거예요. 자원이 없다. 네, 기저핵은 악당이 아니라 CEO가 부재한 회사를 어떻게든 파산시키지 않으려고 가장 단순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비상관리인에 가까워요. 인간의 존엄성은 아마도 그 자동회로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시 CEO를 복귀시키려는 아주 작은 시도들 속에 존재하는 거겠죠. 와, 그렇군요. 의지를 발휘할 자원의 문제다. 그렇다면 소설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나 타락이 아니라 기저에게 관점에서는 일종의 성공적인 적응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완벽하게 성공적인 적응이죠.
뇌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가지를 학습해요. 느끼지 않는 것이 느끼는 것보다 덜 아프다. 이 학습이 완료되면 기저핵은 그 무감각한 상태 자체를 일종의 보상으로 회로에 저장합니다. 이제 뇌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재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을 때 주인공이 기쁨이나 안도 대신 느끼는 그 깊은 공허함과 방향상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유를 얻었는데 왜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것 역시 중독 회로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해방은 외부 환경이 바뀐 것일 뿐 지난 몇 년간 뇌에 깊고 굵게 새겨진 기저핵의 자동 회로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수년간의 홍수로 강바닥에 깊은 물길이 파였는데 갑자기 물이 다 사라진 것과 같아요. 물길, 즉 신경회로는 그대로인데 흐를 물이 없는 거죠. 아, 뇌는 여전히 빵을 찾고 노동을 통해 불안을 잠재우고 숫잔을 세며 질서를 찾으려는 자동 프로그램을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그 행동들의 목적지만 사라져버렸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금연이나 금주 초기에 겪는 극심한 공허함,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정확히 같은 신경학적 반응입니다. 중독 대상만 사라졌을 뿐 중독 회로는 여전히 뇌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작동시켜줘 라고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그 공허함이 바로 그 아우성인 거죠. 하지만 소설은 그 끝없는 공허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무언가 하나를 붙잡습니다. 아주 작고 당연한 것, 바로 숨인데요. 이 숨쉬기라는 자동성은 빵이나 노동 같은 다른 중독적 행동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건가요? 네, 결정적으로 달라요. 숨 역시 기저핵과 그보다 더 깊은 뇌관에 기반한 가장 근원적인 자동성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빵이나 노동, 숫자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파괴적인 중독 루프예요. 하지만 숨은 외부에서 누구도 박탈할 수 없고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 몸 안의 리듬을 기반으로 한 자기조절 루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기조절 루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어떻게 그냥 숨을 쉬는 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숨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활동이에요. 우리가 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면 그 신호가 뇌관의 미주신경을 통해 뇌 전체에 전달돼요. 지금은 안전하다, 경보를 해제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직접 보내는 거죠. 아, 신호를 직접 보내는 거군요. 네, 이 안전 신호가 과부하에 걸렸던 변연계, 즉 느끼는 뇌를 안정시키고 자원이 끊겼던 전전두엽, 생각하는 뇌에 다시 에너지를 공급할 통로를 열어줘요. 생물학적인 올클리어 신호인 셈이죠. 와, 그럼 요즘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서 그렇게 호흡을 강조하는 게 그냥 기분 전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운영 체제를 아래에서부터 리부팅하는 과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주인공은 그 모든 파괴적 자동성 속에서 인간을 끝까지 인간으로 남게 하고 또다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회복의 회로를 재발견한 거예요. 숨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동성이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절 장치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승근에는 단순히 중독된 인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오히려 중독이라는 이 강력한 신경학적 생존 구조 없이는 인간이 극한의 조건에서 얼마나 쉽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중독을 나쁜 것, 없애야 할 병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뇌가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파괴적인 자동성 속에서도 숨과 같은 회복적 자동성은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작품이 뇌과학의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울림일 겁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과연 중독은 없애야만 하는 질병일까요? 아니면 우리 세계가 무너졌을 때 작동하는 생존을 위한 지능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당신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무심코 반복하는 스마트폰 확인이나 습관적인 카페인 섭취, 혹은 무언가에 대한 과몰입은 어쩌면 당신의 기저핵이 느끼는 어떤 근원적인 고통이나 불안을 대신 잠재워주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은 아닐까요?
그 자동 회로의 스위치를 끄기 전에 그 스위치가 왜 켜졌는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